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오늘은 책 리뷰를 할 거예요. 책 리뷰를 할 거고, 책은 이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몽지 심성일 선생님이 쓰신 거죠. 몽지 선생님, 예전에 이제 몽지릴라라고 이제 채널이 있었죠. 유튜브 채널. 몽지 선생님하고 릴라 선생님이, 예, 당신께서 이제 법문하시고 뭐 전국에 이제 법회도 다니시고 하시면서 공부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선에 관해서 깨달음에 관해서 수행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분리가 됐을 거예요. 몽지 성공부 모임하고 릴라 선생님하고 따로 분리가 됐을 거예요. 다시 재작업을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마 몽지 선생님 영상은 아마 몇 년 후에 아마 다시 올라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릴라 선생님은 지금 제주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100년제라고 하셨나? 100년제? 거기 공부방을 만드셔가지고 지금 제주도 분들하고 그리고 전국 강연 다니시면서 아마 이제 공부 모임 하시는 것 같아요. 몽지 선생님이 최근에 책을 내셨죠. 참나를 찾는 구도자를 위한 안내서라는 문구가 위에 적혀 있고, 책 제목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책이 아주 말끔하게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 약간 이 책이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게임 그거 같아. 제가 한 1년 전에 산 게임 있거든요. 아직 플레이는 안 했는데, 뭐였지? 제목이 그 게임의 한 장면 같아요. 침묵의 향기 출판사에서 나왔고, 굉장히 두꺼워요. 페이지 수는 총 489페이지까지 뜨는데 근 500페이지까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이고, 아마 몽지 선생님 블로그나 페이스북은 개설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상당 부분의 글이 이미 블로그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 글들을 이제 묶어서 엮어서 이렇게 이제 책을 내신 거죠. 책을 제가 슬쩍슬쩍 발췌해 가면서 다 봤어요. 뭐 다 읽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저는 몽지 선생님 글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본 기억들이 나는 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차원에서 보기는 했지만은 몽지 선생님이 이제 또 보내주셨어요.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막 그림도 그려주시고 되게 재밌게 당신을 약간 형상화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머리가 없으시죠? 머리가 없으시고 앞에 차 한 잔 있고 슬쩍 웃고 계시고 몽지 심성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 관한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부터 보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지금 여기, here and now. 이건 굉장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지금 여기. 근데 이제 이것 이러겠죠. 이것 바로. 저는 바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곧장이란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곧장, 곧장. 이 공부는 곧장의 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말했는데, 바로도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 할 적에 아마 이 도판에서 성 공부를 한 분들께서는 이것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죽비가 없는데 죽비 같은 걸 이제 탁 치시면서 이거라고, 이거 하고서 한다든지, 뭐 주먹을 내보이면서 말하자면 이거, 뭐 손가락 들어보이면서 이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국선언에서도 이제 이 손가락 드는 자가 뭐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공부 점검을 하신다는 제가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근데 이것이 그렇잖아요. 지칭 대명사긴 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 건 없어. 그런데 이거야, 이거. 지시대명사. 이거야, 이거. 도판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거야. 이거. 근데 이름도 없어. 형체도 없어. 그런데 이거라고 해, 이거. 아마
맨 처음에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 도대체 저 이것이 뭐길래 도판에서 이거 해가지고 저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이 공부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듣다 보면은 또 그리고 자기 정진하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법문의 내용들을 다시 돌이키고 하다 보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고서 슬쩍슬쩍 느껴지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여전히 감은 안 잡히고 또 감이 잡혀야 한다 또 이것도 좀 말은 맞지는 않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블로그 명인가 뭐 블로그 명인가가 이거예요. 이거 단지 이것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거라고 쓰는 게 알고 맞고 하지만은 저는 이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눈앞이라고요. 눈앞. 왜 눈앞이라고 하냐고 누가 한번 물어봤대요. 물어봐가지고 스님은 왜 눈앞이라고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도판에서 이제 당신 뭐 법을 설하시는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이거라고 하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거라고 하니까 난 딴 거 없을까 하고서 눈앞 어떨까 눈앞. 눈앞 하자. 그래서 저는 눈앞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이죠. 눈앞이지만은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부가 설명을 해드려요. 매번 하지는 않고 눈앞인데 눈으로도 볼 수 없고 앞도 뒤도 없다. 그런 식의 부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걸 매번 해드리진 않고 근데 눈앞 하지만은 보통 그렇잖아요. 눈앞이라고 칭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어. 지시대명사야 눈앞도 나름대로. 근데 거기에 뭔가 실체가 잡을 만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구석이. 근데 제가 설명을 해온 바도 있지만은 눈앞은 공성을 뜻하기도 하고 전체성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하나됨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근원, 배경, 바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문에서 말하자면은 진여자성 불교에서 그리고 본래 면목 그렇게 칭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어려운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려운 단어를 좋아하지 않고 그냥 좀 평상의 용어로 쓰는 게 어떨까. 그냥 내가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거. 눈앞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상의 용어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눈앞을 벗어나진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눈앞이 저는 좋은 용어 같아요. 보통 이제 어떤 법문 같은 거 들어볼 적에 눈앞에 무엇, 눈앞에 현실, 눈앞에 작용, 뭐 눈앞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눈앞에 뭐뭐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눈앞은 안 바뀌어요. 눈앞 자체는 뭐가 없어. 눈앞에 뭐 지시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나 결과 같은 거 뭐는 있어도 눈앞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눈앞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아마 뭐 제가 눈앞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특허된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눈앞이란 게 원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뭐 세계일주 책에도 사인을 해드릴 적에 이제 눈앞으로 사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눈앞으로 사세요 이렇게 한 건데 되게 단순한 말인데 근데 저는 되게 계획적인 말이에요. 그냥 쓴 말이 아니에요. 눈앞으로 사세요. 진공 묘유 응모수주 이생기심 적적성성 뭐 이런 의미에서 쓰는 거예요. 산다 어떻게 살라고 제가 뭐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 눈앞으로 산다 뭐 그렇게 얘기할 뿐인데 또 제가 약간 제 어떤 삶의 방침 원칙이기도 해요. 난 눈앞으로 산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손님 찾아와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뭐 이런 말이 있기도 한데 그만큼 생각대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야 된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좀 뭐랄까 끌려다니는 삶 현실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약간 뭐랄까 주체가 되지 못하고 객체로서
그렇게 발전적이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한 사는 대로 생각해요. 두 개 다 옳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도 좋고 동시에 사는 대로 또 생각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융화돼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생각대로 산다만 옳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사는 대로 또 인연에 따라 생각은 쓱쓱 일어나니까 그러면서 또 살아도 되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 뭐 내가 그렇게 사는데 어쩌겠어.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실은 좋은 표현법이에요. 좋은 표현법이긴 한데 근데 제가 눈앞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다 이거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 하니까 나 딴 거나 해볼까 해가지고 눈앞이 좋겠다. 눈앞도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하고 똑같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저는 눈앞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눈앞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자 소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심성일 선생님 1969년에 태어났다라고 하셨네요. 저보다 10살 형님이세요. 19에 시작된 영적 방황이 34세 만난 무심선언 김태환 원장과 훈산 박홍영 거사의 가르침으로 멈추었다. 19의 영적 방황이 시작 됐다고 하셨죠. 근데 이게 좀 그래. 제가 여러 공부인들을 만나봤지만은 자기 공부를 약간 당신의 안목으로서 이제 좀 성취하고 어느 정도 안정화 기반을 갖춘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10대 때 이걸 시작해요. 여기에 대한 인지가 들어왔어. 10대 때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가 학업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이 있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보통은 10대 때 이게 벌써 시작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랬어요. 영적 방황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굉장히 혼돈스러웠어요. 저라는 인물에 관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거기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세상에서 5cm 정도 떠 있는 듯한 분리감에 힘들었다, 뭐 괴로웠다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서 떠 있는 것 같아 계속.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고 있어. 분명히 대상 상황들은 벌어지고 있어. 나라는 존재도 있고. 근데 여기가 자꾸 가짜 같아. 실제 같지 않아.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고2, 고1 때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우울해요. 우울해. 왜냐면 세상이 가짜 같으니까. 난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근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제가 좀 증폭이 된 계기는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거였냐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의 성 라퓨타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그거 보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 라퓨타의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굉장히 좀 심해졌던 것 같아요. 어느 면에서는. 그 라퓨타 그거 보신 분들은 천공에 떠다니는 성인 거예요. 성인데 그 성은 굉장히 고요해요. 뭐 새들도 막 조곤조곤 날아다니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풀잎도 막 하늘하늘 움직이고 고요하고 지금 막 새소리 들리는데 막 저런 아름다운 새소리만 가득하고 그리고 하늘은 맑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약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서 시타라는 친구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나중에 탁 깨어났는데 그런 상태에 깨어난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학업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우울증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관계의 문제, 저 자신의 존재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나는 왜 여기로 빠져버렸지? 왜 여기로 어떤 추락하게 된 느낌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그걸 또 외부로 얘기하지 못해. 왜냐하면은 당시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철저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느끼고 있지만은 이거를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대학 가면 처리하자. 대학 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공부, 뭐 학벌주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뭐 잘못된 신념 같은 게 굉장히 강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우선의 입장이 있어가지고 그 모든 걸 느끼면서도 유예시켜 놓은 거예요. 나중에 처리하자 하면서. 근데 좀 괴롭긴 많이 괴로웠어요. 감정적으로 약간 심정적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게 근데 20대 때 간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대학교 때 이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중놀이 하면서 이렇게 몇 년 후에 만난 적이 있어요. 10년 뒤에나 이렇게 만났는데 이제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가. 왜냐하면은 대학생 때 제 모습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제가 끌어안고 사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굴은 찌푸러져 있고 항상 심각하고 항상 원칙이라든지 뭐 되게 복잡한 거야. 복잡해가지고 그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심각하게 사냐.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는 않아요. 뭐 가볍게 살려고 해요. 가볍게 생각나는 대로 살면 되지. 그게 왜 잘못됐는데 하는데 거기에 약간 거스름이 없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뭐 흐름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할 일을 다 해요. 바빠요. 저도 할 일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일 해야 돼가지고 영상도 일주일에 2개씩 찍고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게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바빠요. 저도 그렇게 10대 때 보통은 그런 이제 영적 방황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적 방황이 10대 때 20대 때 시작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걸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이 안정을 찾으려고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갖은 방면으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도 젊을 때 치열할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앞도 뒤집어지지 않고 그냥 쓱쓱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옛말이 그냥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선사들께서도 수행할 적에 젊을 때 수행을 하겠어요. 젊을 때 힘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좌선이라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지만은 이 좌선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 앉는 게 뭐 용맹정진 16시간까지 가지만은 체력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젊을 때 할수록 그게 확실히 힘이 좋아요. 힘이. 그게 약간 거친 면도 있지만은 그래도 약간 순수하고 별다른 의도도 내지도 않고 그리고 몸의 원리에 끄달려 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나이에 저는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늦으면 좀 30대 이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참선 수행을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 방황이 이렇게 시작되었다가 김태환 원장님하고 박홍영 거사님의 가르침으로 멈췄다. 김태환 선생님은 부산에서 무심선언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공부인들을 제접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많은 책을 이렇게 샀는데 요 김태환 선생님이 다 이제 번역하신 거예요. 굉장히 번역이 잘 돼가지고 저는 김태환 선생님 본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어요. 훈산 박홍영 거사의 가르침. 박홍영 거사님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김태환 선생님하고 또 몽지 선생님의 어떤 스승 같은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이제 특별하게 이제 불교 공부를 엄청 하신 분은 아니었고 그냥 살아가다가 툭 깨치신 분이죠. 툭 깨치신 분이어가지고 불교 몰라도 깨칠 수 있어요. 수행 안 해도 깨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약간 사람들에게 설명할 적에 그리고 조리 있게 설득시킬 적에는 또 이제 불교를 공부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가 이런 체계를 워낙 잘 만들어 놨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프레임으로 들어와서 프레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깨어나셨죠. 깨어나시고 멈추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영적 체험 이후의 불안정함에 대한 미혹을 아디아샨티의 책들과
부산 대덕사 춘식 스님의 지도로 해소하였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분명히 이 공부로서 이제 깨어남의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데 제가 저저번 영상인가에서 다뤘지만은 깨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온전한 의미의 깨달음으로 되기까지는 좀 간극이 있어요. 그 간극까지는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깨어남의 과정도 노력이 필요한 면도 있지만은 물론 노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노력이란 게 수행의 노력만을 뜻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수행으로만 고정짓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수행이란 게 반드시 참선을 하고 윗바사나를 하고 뭐 하루에 5시간 정진하고 이렇게 뭐 절도 하고 이것만이 수행인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내달리는 그 마음을 그 시선을 나한테로 돌리면은 그게 수행이라고 했어요. 근데 참선이나 윗바사나나 절이나 그 모든 게 사실 바깥으로 향하지 않고 안으로 돌리려는 방법론인 거야. 방법론. 그 방법론이라고 봐야 되지. 그래서 모든 어떤 시선과 관심을 바깥이 아니라 나한테로 돌리는 연습을 굉장히 해놨다. 그리고 사람이 순수하게 산다. 그리고 이 근원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 수행 안 해도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미 수행 자량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연이 딱 올 적에 깨어남이 일어나는 거죠. 깨어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교로 안 들어와도 돼요. 수행 몰라도 돼요. 그런 자량을 갖춰 놓으면 분명히 기연은 펼쳐진다는 거죠. 아디아샨티의 책들을 보면서 불안정함 아직 이제 남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떤 정리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면서 춘식 스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2013년부터 같은 길을 가는 아내와 더불어 마음 공부에 뜻을 둔 사람들과 공부를 나누고 있다. 2013년부터 그때 공부를 나누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이 햇수로 10년째네요. 2022년이니까 10년간 참 열심히 하셨죠. 전국 강연도 하시고 부산에 정기적으로 공부 모임도 하시고. 근데 이제 당신 아내분 이제 릴라 선생님도 이제 같은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공부는 심성일 선생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안목이 툭 트이기 시작한 거는 불교를 잘 모르시던 이제 릴라 선생님이 먼저 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릴라 선생님이 먼저 안목을 열어버리니까 심성일 선생님이 당신 말씀하시기로는 그때 분심이 났다고 하대요. 분심이 나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심인 거죠. 나는 십수년간 이렇게 공부도 하고 정진도 하고 큰 스님도 찾아뵙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책도 여러 번 보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정작으로 이제 릴라 선생님께서 임순희 선생님께서 먼저 깨어나신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좀 화가 나겠어요.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선지식이 있으면은 나한테 돈발이 되는 거예요. 릴라 선생님이 그렇게 먼저 안목을 여셨지만 나중에 이제 몽지 선생님께서도 이제 안목을 여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안목이 열렸다 하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이 안목이 열려 있는 거를 눈아프면 원래 열려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감지랄까 체화는 뜨문뜨문 크게 일어날 때도 있고 적게 일어날 때도 있어요. 이미 열려 있는데 그걸 확인하기까지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게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건데 몽지 선생님도 릴라 선생님도 분명히 이것에 대한 감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좀 였다 보니까 제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체화의 밀도가 약하다 보니까 그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몽지 선생님도 안목을 여셔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당신도 이제 강연을 하시면서 공부 모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도 공부하려고 이 공부 모임 한다고. 내가 공부하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제 공부를 나눈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내가 공부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래요. 이런 방송 같은 거 하면서 저도 정리를 해요. 지금까지 이제 알아왔던 것들, 지금까지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 뭐 A4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고 오늘은 2장밖에 없는데 5장, 6장 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잘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그러면서 공부를 나눈다 하지만은 그것도 물론 하나의 목적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약간 다져가는 거예요. 이 체계화시키고 이걸 잘 정리시키는 거예요. 원만하게 그런 과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저자 속에서 이게 있어요. 약간 살펴볼 만한 게 뭐가 좀 독특하게 볼 만하냐면은 멈추었다라는 표현하고 해소하였다 이런 거예요. 여기에 깨달았다는 표현은 없죠. 보통 뭐를 깨달았다, 무생법인을 깨달았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전에 김기태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아. 당신 저자 소개할 적에 뭐 몇 년에 방황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때가 한 34인가 정도 되셨을 거예요. 뭐 그 이후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김기태 선생님은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제 몽지영 선생님은 영적 방황을 멈추었다라고 하는 거고 미혹을 해소하였다 하는 거예요. 영적 방황을 멈췄다라는 것이 뭐 깨어남일 수도 있고 깨달음일 수 있고 뭐 그건 표현하기 나름이겠고 그러나 미진한 부분 여전히 남아있는 불안정함에 대해서 미혹에 대해서 해소하였다. 그런 것을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란 게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깨어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좀 있어요.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차이가 있어. 차이가.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은 저는 이런 말을 하죠. 깨어남에도 정도차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좀 크게 깨어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작게 깨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작게 깨어나게 된다면은 자기도 좀 미심쩍은 거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닌 것도 같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크게 깨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좀 크게. 깨어나면은 본질적으로 크기가 없지만은 그것을 담는 그릇, 사람의 마음 그릇에는 크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크게 깨어난다면은 나머지 습성들, 약간 처리해야 될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도 금방금방 닦여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가 얘기를 했죠. 수행은 내가 하지만은 깨달음은 진여 자성이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진여 자성이 해주는데 그 자성의 힘으로 완전히 들어섰다 한다면은 내가 하는 노력은 더 이상 아니에요. 내가 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성이 알아서 닦아줘요. 알아서 닦아줘.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뭐 그거를 선문에서 불태전이라고 부르기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내가 닦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 흐름으로 완전히 잘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 그만큼 나의 어떤 중심화 실체성은 굉장히 많이 무뎌져야 돼요. 무뎌져야 되고 거의 뭐 사라지다시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눈앞이라는 어떤 전체성 공성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한번 열렸다고 해서 끝인 것도 아니고 깨달았다고 해서 할 게 없다 그것도 아니고 점차 그 흐름에 들어가면서 잘 익혀가다 보면은 눈앞도 더 커져요. 더 커지고 밀도가 높아져. 제가 말하지만은 많은 이들이 깨어나고 있지만은 밀도 차가 좀 심해요. 밀도가 좀 약하게 깨어났기 때문에 조금 수행하기 힘든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뭐냐면은 사람이 깨어날 적에 이 수행자가 깨어날 적에 어느 정도의 밀도로 깨어나냐. 이를테면 100점이라고 해봐. 100점이 끝이라고 해봐. 그럼 내가 20점, 30점으로 또 깨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점으로 깨어난다면은 나머지 80은 뭐냐면 나의 어떤 실체성, 중심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걸 비율상으로 보자면은 예컨대. 근데 20점으로 나머지 80점을 닦기엔 좀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 근데 처음에 내가 60점, 70점, 80점으로 딱 깨어났다고 쳐봐. 그럼 나의 어떤 나머지 습성들, 관념화들, 실체성들 그런 걸 20점을 10점을 닦기는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 성현들께서는 굉장히 크게 깨어나셨어요. 크게 깨어나셨고, 근데 요즘의 사람들도 분명히 깨어나고 있어요. 깨어나고 있는데 과거의 성현들하고 좀 뭐가 다르냐면은 이 밀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밀도가. 깨어났긴 하되 20점으로 깨어났다 한다면 80점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든 거야. 그럼 20점과 80점 어떻게 저런 차이가 생겨난가? 사실 이 차이가 생겨나는 데에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이유들이 있어. 본인의 어떤 환경도 그렇고, 뭐 어떤 내재적인 특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선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그렇게 하지만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과거 성현들이 보통 깨어나는 데에는 지식적 알미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수련에 들어가서 수행에 들어가서 그걸 지속적으로 꾸준히 닦아왔던 기량이 있었어. 그 바탕이 있었어. 그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제 식으로 말하자면 그릇을 많이 키워놓은 거야. 많이 키워놓은 상태에서 깨달음의 기운이 탁 왔을 적에 그 그릇만큼 탁 커지게 되는데 깨달음이 오게 되는데 그 그릇이 아주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쑥 크게 담기는 거야. 근데 내 그릇이 내 수행에 놓으면서 그 바탕이 적어 놓는다면은 그러니까 그 깨달음도 적게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도 깨달았고 성현들도 지금의 사람들도 물론 깨달아요. 깨어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준비해 놓은 정도, 마음을 비워 놓은 정도에 따라서 깨달음의 크기 차이가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그렇게 깨닫는다 하더라도 깨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습성들은 여전히 20점이든 80점들은 남게 돼 있어요. 그래도 좀 더 높게 깨어난다면 높은 차원에서 좀 높은 역량에서 깨어난다면 나머지 습성들을 좀 닦기가 쉬워요. 쉽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진이란 게 필요하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하면서 그 기반을 닦는 거야. 근데 이게 또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게 맞는 사람들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진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밀도 높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왜냐면 나머지를 정리하기 쉽게끔 계속 준비 작업은 해놓는 게 좋다. 정진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뒷면에 한번 볼게요.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라고 보면은 뒷면에 보면은 마음 공부의 가장 큰 딜레마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얻고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미 아무 모자람 없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찾으려 할수록 구하려 할수록 얻으려 할수록 깨달으려 할수록 오히려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으로서의 한계인 거예요. 중생으로서의 한계. 결핍감을 느끼니까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니까 뭔가를 찾으려고 해.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주적인 농담, 거대한 역설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거 뭐지? 소탄자가 소를 찾는다? 소 타고 있는데 소를 찾는다는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뭐 그런 비유가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완성돼 있는데 이런 착오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이런 번뇌에 빠져버렸는지, 왜 중생이 되었는지 그 근원적인 거를 다 파고 들어가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중생이 되었는가, 왜 분별심을 갖추게 됐는가, 분별심은 어디서 시작한가 이거 찾아보면은 이유를 나중에 못 찾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했지만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생겨났는가? 호련이라고 해요. 호련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한 인과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찾다 그 미세한 데까지 내려가다 보면은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중생으로 몸과 생각을 근거로 해서 나란 실체가 이렇게 있다, 중심으로 있다라는 착오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착오를 하면서 이 착오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착오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범부의 속성만
범부의 분별심만, 집착심만 떨궈낼 뿐이지 달리 구할 수 있는 부처의 지혜는 없어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되는 거고 이런 도리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호련히 중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심과 실체로 호련히 싹 돼버렸으니까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지. 부족하다 느끼고.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은 나라는 실체와 중심성, 이거 하나만 벗어나면 돼요. 사실은 딴 거 없어요. 딴 거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나라는 실체와 중심에서 벗어나서 눈앞으로 전체성으로 확대되는 것, 이것이 모든 동서고금의 종교에 상관없이 그 모든 영성의 자유를 얻은 분들이 똑같이 겪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나로부터는 한번 크게 벗어나야 돼.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말하죠. 진리 주소는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눈앞이죠. 모든 사람이 발딛고 선 이 자리,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당장의 이곳입니다. 지금 여기 당장의 이 자리야말로 한 발자국을 떼기는커녕 한 생각조차 일으킬 필요가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개의 본래 모습, 본질입니다. 모든 느낌 이전, 감정 이전, 생각 이전의 순수한 근원입니다. 느낌, 감정, 생각도 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생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가슴이 느끼고 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체에서. 바로 지금 여기 당장의 이 자리에서 모든 느낌, 감정, 생각은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의 근원, 배경, 바탕, 토대, 본질로서의 지금 여기 이것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 사라지는 일도 없습니다. 눈앞은 안 사라져요. 눈앞에서 그 모든 일이 펼쳐지고 있죠. 인연에 맞게끔. 근데 눈앞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말을 하든 말하지 않든 새가 울든 바람에 저 나뭇잎이 흔들리든 말든 눈앞은 공적해요. 근데 나라는 실체에 갇혀서는 이 눈앞이 인식이 안 돼요.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나라는 실체성이 강할수록 이게 실체성이 높을수록 눈앞의 밀도는 굉장히 낮아요. 그 실체성이 옅어지면서 눈앞이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 그런 차원에서 수행이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의 어떤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지는 않고 한 글만 한번 읽어볼게요. 215페이지에 종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유마거서라 칭송받는 백봉 김기추거서가 깨달음을 얻고 지은 오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련히도 들리나니 종소리는 얼로 오노. 까마득한 하늘이라 내 집안이 분명하이. 한 입으로 3,000개를 고스란히 삼켰더니 물은 매는 스스로가 밝더구나. 어떤 종소리 듣고 깨지셨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깨달음의 기연이 있어요. 기연이 있는데 종소리는 얼로 오노. 이거 질문한 거죠. 첫 줄에서.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는 뭐냐면은 하늘이 내 집안이래. 뭐 한 입으로 3,000개를 고스란히 삼켰더니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나로부터 벗어나서 크게 벗어난 거예요. 좀 작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크게 확 벗어나서 전체로 이 합일 과정을 좀 거치셨어요. 이분께서 백봉 선생님께서 확 이전이 돼버린 거야. 백봉 김기춘 선생은 좀 이제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좀 깨달음의 밀도가 높으셨어요. 깨어남의 밀도가 처음부터 높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수행을 뭐 관세음보살 그런 수행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 전에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많이 닦아 놓으신 거예요. 차량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깨어날 적에 크게 깨어나요. 크게. 그러니까 물은 매는 스스로가 밝다구나. 뭐 시냇물이 흘러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산이 보였을 수가 있고. 근데 뭐냐면은 스스로 밝다구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생각이 나죠. 그 저번 영상에 제가 했을 적에 그 나에게는 아유일광경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뭐 종이와 먹으로 된 게 아니라네 하면서 마지막에 상방대광명이라는 게요. 항상 부처님의 광명을 발하고 있다. 발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개송에서도 이제 육문상방 자궁광 제가 많이 인용한 개송이죠. 육문으로 안이비 설신을 통해서 항상 부처님의 깨달음의 광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런 거예요. 이 분께서도 분명히 산은 산, 물은 물, 이게 좀 신기하게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 없었을까?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한 이전을 하면서 역력하게, 분명하게, 투명하면서도 밀도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달라져요. 그런 어떤 행복감의 느낌, 일체감의 느낌 그런 거는 맨 처음에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나중에 사라져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좀 그게 확실히 컸던 분들이 좀 더 크게 벗어난 면이 좀 있어요. 내가 벗어났어도 2초 벗어났다. 뭐 1분 벗어났다. 그럼 그게 영향력이 좀 작아. 근데 확연히 벗어나면은 그 영향력, 약간 잔존의 어떤 느낌 그런 것도 굉장히 오래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6, 7년 전에 50일 정도 그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계속 있었어요. 저는 계속 있었는데 근데 뭐랄까 확실히 옮겨졌다. 확실히 전체로 확장이 크게 일어났다. 정말 크게 일어났다. 그거는 이제 6, 7년 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때부터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걱정, 고민 없진 않은데 그게 쌓이지는 않아요. 쌓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되고 그래서 이제 저 백봉 선생님께서 뭐냐면은 저 허공이 나구나. 내 육신 몸뚱어리에 갇혀 사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눈앞에 허공 전체 온 우주가 모형 없는 나 살아있는 생명이자 의식으로서의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몽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죠. 소리는 바로 이 눈앞의 허공, 눈앞에 살아있는 생명, 이 눈앞의 의식에서 일어났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했죠. 소리는 오고 가요. 분명히 새소리도 오고 가고 그렇지만 소리의 근원, 눈앞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원래 그 자리인 거예요. 원래 그 자리, 원래 전체로서. 그래서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 눈앞에 이와 같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죠. 나와 세계는 둘이 아닙니다. 내가 곧 세계이고 세계가 곧 나입니다. 이것이 한 입으로 온 우주를 몽땅 삼킨 소식입니다. 내가 이런 육체라는 근거를 두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관념에 빠지면서 여기에 갇혀 살 때는 요게 난 줄 알아. 요게 나지만은 세계가 나다, 전체성 나다. 진정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요게 가짜나 뭐 진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갇히지 않은 전체로서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 그래서 전체성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데 생각으로 그리 되는 것도 아니요. 수행을 해서 그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이견을 달리할 수 있죠.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되기도 해요. 실제로 생각으로 그리 되기도 해요. 근데 뭐냐면은 생각도 실체가 없는 것이고 수행도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생각을 해야 돼요. 다만 실체 없음으로 이 자리를 확인한 거야. 이 자리. 눈앞을, 공성을.
어? 망상을 쉬게 되면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망상을 쉬게 되는 방법이 이 생각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가는 것도 망상을 쉬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고, 수행을 통해서 어떤 일념으로서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본래 그러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연스럽게 깨닫죠. 나와 세계가 둘이 아닌 가운데 그래도 나는 나이고 세계는 세계입니다. 하나에도 머물지 않고 둘에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람결에 하롱하롱 떨어지는 벚꽃잎이 소리 없는 소리에 출처를 누설하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기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 자리를 곧장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의 출처.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닌 이 자리. 눈앞이죠, 눈앞. 저는 눈앞을 계속 얘기해요. 아마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뭐 확연히 뭐 안 와닿는다면은 뭐 계속 들으시는 방법밖에 없죠. 호련히 들리는 종소리는 어디에서 오는가? 조용히 두 손 모아 합장할 뿐입니다. 자, 글 하나만 보게 되었고, 근데 이제 제가 몽지 선생님의 모든 글을 읽어보진 않았어요. 이 책을 통해서. 왜냐하면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몽지 선생님의 특징을 보면은 어떤 이게 생각을 많이 쓰세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여기도 나오지만 생각을 믿지 말라고, 생각에 속지 말라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생각을 쉬라 하지만은 정작으로 당신께서 많이 쓰시는 방법은 생각과 관념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묘한 거야. 생각이라는 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생각의 감옥에 빠지기 쉬워. 그런데 생각이 굉장한 힘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그 생각으로서 생각을 깊게 탐구에 들어가면 생각의 실체가 팍 깨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좀 끈질기게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좀 가다가 멈추면 안 되고 밑바닥까지 다 뚫고 내려가야 돼요. 그게 생각의 힘인 거예요. 생각의 힘. 관념의 힘. 근데 관념으로서 관념을 좀 와해시키는 작업인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방편들이 있는 거야. 선정이라는 방편도 있는 것이고, 내맡김이라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이고, 생각 없이 알아차림만 계속한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것도 뭐 생각의 뭐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글들을 보다 보면은 참 생각을 쓰시면서도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참 파헤쳐 나가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이런 케이티가 생각이 났어요. 이분을 제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좀 이런저런 뭐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을 면밀히 끈질기게 좀 탐구에 들어간 거예요. 탐구에 들어가서 들어가고 생각을 또 한번 따져보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생각의 실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근데 생각의 실체 없음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생각의 실체 없음을 깨달으면은 나의 실체 없음도 곧장 같이 깨달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내가 중심으로서 읽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생각이 실체성이 확 깨져버리면 그 근원에 나도 실체성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대상의 실체성이 사라진다고 해봐. 그 모든 세상이 환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환이고 가짜이고 그렇게 한데 그 중심인 나는 진짜로 남아있을까요? 아니에요. 주 객이라는 것처럼 객이 무너지면 주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모든 분별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깨져요. 하나만 깨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체성이 파해지면은 나의 실체성마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법론을 달리할 수 있죠. 어떤 생각을 면밀히 탐구에 들어가서 그 실체성을 와해시키는 방법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 힘을 남한테 내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뭐 진리라든지 그쪽에 내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내맡김의 노력이 순수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나의 실체성은 동시에 엷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론이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셨냐면은 원래 이분이 그냥 평범한 이제 미국 여자였어요. 미국 여자. 그냥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부동산 중개인. 근데 이혼하고서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게 돼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986년에 자기 스스로 요양원에 들어갔어요. 요양원에. 근데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분노, 좌절감 뭐가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와서도 사람들한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밤 9시 이후로는 저 다락방에 올려가지고 거기서 나오지 말라고 격리를 시켜놓은 거야.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다고. 그러다가 이제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요양원 다락방에서 홀로 방바닥에 누워 자던 그녀는 호련히 고통이 없는 절대 기쁨의 상태로 깨어났으며 그 깨달음의 자유는 결코 그녀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결코 떠나지 않았다. 밀도가 굉장히 높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전 세계인들을 상대로 해서 같이 당신 공부 경험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동안 품고 있던 삶에 대한 인식이 산산이 깨지며 고통 없는 절대 기쁨의 상태를 맞이한 것이다. 기쁨의 상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이거를 안정감, 안도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쁨, 그 안정감이 사실은 기쁨의 근원인 것이지 그 안정감이 정말 강해지는 거예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날들 속에 찾아온 환희의 경험이었고 깨달음의 자유는 그녀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근데 그거 하고서 그 경험이 찾아오고 나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찾아와서 끝났어. 모든 게 해결됐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이 경험이 찾아온 뒤에 왜 이런 것이 왔을까 하면서 본인 스스로 다져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 동안 어느 사막의 어떤 장소로 가가지고 생각을 계속한대요. 생각. 근데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어떤 내용들을 따라간 게 아니라 생각의 근원을 탐구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근원을 탐구해 가다 보니까 생각의 실체 없음이 생각이 팍 깨지면서 생각의 실체 없음이 드러난 거야. 그러면서 분명히 이분은 전체성으로 그 밀도를 분명히 더 높여갔어요. 그런 작업들을 거쳤다니까요. 아니 생각해봐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사막의 똑같은 장소에 가가지고 생각의 근원을 탐구해 나가는 그게 수행 아니고 뭐겠어요? 그 수행 아니라고? 수행이요 그거 바깥의 대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근원을 파헤치고 있다니까. 그건 나의 근원을 파헤치는 거랑 똑같아요. 그 과정을 거쳤대도. 한번 깨어났다고 해서 크게 깨어났다고 해서 끈 게 아니라 계속 밀도를 높여가야 되고 나중에 그걸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이게 어정쩡하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은. 그럼 대부분 어정쩡하게 대하고 해서 좀 이게 잘 정리도 안 돼. 그러면서 또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선지식이나 이제 자기 공부 경험을 더 앞서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경험들을 설명해 주니까.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한테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역량이 갖춰진 사람은 근원을 계속해서 탐구해 가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 밀도를 더 높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실체없음을 밝혔다. 그러면은 결국 그거는 무아의 깨달음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무아의 어떤 깨달음이 높을수록 분명히 눈앞에 밀도도 같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이런 케이티 같은 경우는 모든 생각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단순하면서도 경이로운 방법인 작업, the work라는 걸 창안했죠. 작업은 이제 4가지 질문과 뒤바뀌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단한 질문으로 생각의 족쇄에서 풀려나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생각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참 이보다 큰 감옥이 없어요. 감옥이 없는데
생각의 근원을 파헤쳐 들어가서 생각의 실체성을 믿지 않고 하게 된다면 이 전체성으로 확 뻗어나갈 수 있다면 이 전체에 또 안착할 수 있다면 그땐 생각도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돼요. 강력한 힘이 돼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지 탁 풀려난다면 이걸 이제 나중에 도구로 쓸 수 있어요. 생각도.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크게 깨어나야 돼요. 크게.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이제 몽지 선생님 이게 좀 생각과 관념을 많이 쓰신다 하시지만은 결국에 이 생각과 관념을 쓰면서 무엇으로 이끄냐면은 그 생각의 실체 없음으로 이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방식으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의 실체 없음으로 돌아가신 방법론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걸 통해서 보자면은 이게 짐짓 예상은 할 수 있죠. 아, 과거에는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생각 때문에 힘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 고통이 좀 심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근데 심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그것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의 족쇄에서 크게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확 깨어날 수만 있다면은 그렇게 고통이 심하다 해도 그것이 좀 나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사람이 고통이 좀 심해야 돼요.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좀 확연히 깨어나요. 맹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이 장차 어떤 인물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그 뼈와 힘줄을 수고롭게 하며 그 몸뚱이를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는 그가 하는 일을 뒤흔들고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현들이 뭐 요즘 깨어나는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되게 심했어. 어렸을 적에. 바이런 케이트 우울증이었잖아. 에카르트 톨레도 뭐 우울증 걸렸고. 근데 제가 이제 몽지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한 적 없지만은 분명히 10대 때 힘들었을 거예요.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단련하고 그 성품을 참을성 있게 만들어서 그가 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을 먼저 준다는 거야, 하늘은. 괴로움을 버텨내면서 어떻게든 거기에 힘을 얻는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통은 뭐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은 일부러 빠져들게 하기는 못하지만은 있는 고통을 어떻게든 잘 견뎌내는 것은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 이제 깨달음의 여러 설명들 방식들을 취하고 있어요. 취하고 있는데 저의 스타일과 물론 다르고 하지만은 이 공부에 분명히 효과를 얻을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의 괴로움에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 그 생각 잡아채 가지고 그거 누가 하고 있고 그 근원 살펴보고 그거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그걸 낱낱이 철저하게 파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그것이 생각의 근원자리로 쑥 들어가서 툭 끊기면서 생각의 작용이 툭 끊기면서 전체로 확장되는 일이 분명히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몽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거 각 장마다 마지막에 어떤 여러 명상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모른다 명상, 휴명상, 허공관법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를 뭐 굳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뭐 굳이 한다면 죽음 명상 같은 건 저는 예전부터 해왔거든요. 20대 때부터 죽음을 항상 생각해요. 근데 이게 굉장한 도움이 돼요. 부처님께서도 모든 명상 가운데 죽음 명상이 가장 큰 명상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모든 동물들의 발자국이 코끼리 발자국 안에 들어가듯이 죽음 명상이 가장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런저런 어떤 습관들이 분명히 이제 명상의 방법론으로 알게 모르게 20대 때부터 그런 기반을 닦아 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깊게 탐구에 들어가면서 끈질기게 면밀히 탐구해 간다면은 나중에 그 생각의 실체성에 분명히 도달할 수도 있고 거기서
본래의 면목이 쓱 드러나기도 하고 나의 실제성이 파괴되면서 전체로 확장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지 선생님과 분명히 인연이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맞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공부인들 그리고 이 법을 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기질들로 나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성품 한 방향으로 설명하는 건 옳지는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어떤 인연법의 기질을 가진 공부인들은 있단 말이야. 그 기질을 갖췄다고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소심한 사람이 공부를 못한다? 아니에요. 대범한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기질들에서 다양하게 깨어난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그 기질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의 유사성 그리고 공감 능력 그런 걸로 해서 같이 깨어나는 거예요. 같이 깨어나는 거. 그리고 저는 몽지릴라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 작업들 모습들이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아는 이제 구참 스님께서 이제 당신께서 20여 년 정진 열심히 하시다가 뭔가 막히잖아. 20년 돼도 안 될 수가 있잖아. 그러다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몽지릴라 선생님들의 어떤 법문을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다가 깜짝 놀랐다고 한 걸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그냥 정진한다고 수행 열심히 한다고 선언해서 20년 동안 이제 했지만은 정작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나 설마 잘 알지 못해도 체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이미 몽지 선생님, 릴라 선생님들은 정리하고서 이걸 법으로 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서 깜짝 놀랐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도에는 승소가 없어요. 승소가 없고 남녀도 없어요. 노소도 없어. 수행을 50년 해야지. 수행을 30년 해야지. 50년 해야지 깨닫는다. 그거 없어요. 깨어나려거든. 곧장 깨어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젊을수록 좋아요. 젊을수록. 20대에 깨어날수록 좋은 거고. 그것이 얼마나 나중에 잘 다져지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빨리 깨어나고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에는 승속이 없어요. 승속이 없고 이런 분들께서 저는 이제 여러 대중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법문을 해주시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동시에 선언에서 굉장히 각성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대중 앞에서 법을 펴는 사람이 없는가 선언에서 이거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공부했으면 자기 공부 얘기할 수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서 몽지릴라 같은 선생님이 계시면서 굉장히 자극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일반 분들께서 이렇게 잘하시는데 왜 선어에서 수행을 정진으로 업을 삼은 전문가들은 왜 그 일을 하지 못하는가? 저는 이걸 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몽지릴라 선생님들 하시는 작업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릴라 선생님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다. 뭐 이 책을 보내주셔서 제가 리뷰를 좀 간략하게 쓰긴 했지만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셔서 당신의 안목을 열고 당신의 살림을 펴시면서 저는 전문 수행 직종에 있는 수자 스님들께서 좀 더 자극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그런 자극을 주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보다 선배 스님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 공부 바로 드러내거든요. 드러내고 평가하세요 라고 그냥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이거 계급장 같은 거 다 떼고 연차 다 빼고 승속 다 빼고 공부 하나로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뭐 관계 이런 거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치열하게 자기 정진을 나아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승속의 모든 이제 분들을 다 아우르면서 스님들도 그렇고 일반 제가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가
될 수 있다, 나아갈 수 있다라는 본들을 어떤 몽지 선생님이나 릴라 선생님들이 그렇게 펼쳐 보이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법을 또 같이 여러분과 회양을 하는 거죠. 법에서도 나누고 있지만은 이제 유튜브에서도 나누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러한 이제 법을 펴는 포교나 이제 가마의 일들이 잘 나아갔으면 이제 좋겠다는 이제 염원을 좀 가지고도 있어요. 스님, 제가 불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잘 되면 그런 차원에서 몽지 선생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한번 리뷰를 좀 해봤으니까 생각에 있어서 혼란을 많이 겪고 뭔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이걸 읽으시면서 분명히 정리가 되고 팍팍 깨지는 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몽지 선생님 말씀하시지만은 부산에서 이제 공부 모임 하시잖아요. 시간 되시면은 공부 모임 한번 찾아가서 독대도 해보시고 하세요. 그러면은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올 겁니다. 직접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달라요. 또 얘기하는 거 다르고 또 뭐가 다르냐면은 법회에서 보는 것도 달라요. 스님들 같은 게 법회라는 과정을 겪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 뵙죠. 근데 1대1로 만나기도 하지만은 2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께서 뭐 이를테면은 법회 왔다가 깜짝 놀라셨다는 말을 저는 여러 차례 들었어요. 왜냐면 법회는 또 달라져요. 왜냐면 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공부하려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뭐랄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에너지가 그렇게 증폭이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 분위기와 밀도는 훨씬 달라진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몽지 선생님이나 이제 릴라 선생님 공부 모임 잘 되셨으면 좋겠고 이 법문 공부의 어떤 과정들을 쓴 이 책도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